대자연이 아메리카 대륙을 태평양과 대서양 사이에 놓았을 때 그 위치 때문에 항해에 큰 장애물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장애물을 넘는다는 게 얼마나 큰 어려움인지 처음으로 실감한 사람은 세계 일주에 도전하며 서쪽을 향해 항해하던 마젤란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젤란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곧 해결책을 찾아냈죠. 바로 태평양과 대서양 사이에 자리한 마젤란 해협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곧 선원들은 이 마젤란 해협을 통과하는 게 엄청나게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 대양을 잇는 또 다른 항로를 더 남쪽에서 찾게 되었고, 결국 드레이크 해협이 이용되기 시작했죠. 이 드레이크 해협은 크고 작은 모든 선박이 통과할 수 있었지만 항로가 매우 길었고 무엇보다 위험천만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1914년에 파나마 운하가 개통되었을 때 세계 각국의 상선과 여객선을 운영하는 해운 회사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기쁨은 무려 100년 넘게 이어졌지만 이제는 점차 사라지고 있고 그 자리를 불안감이 대신하고 있죠. 21세기에 접어든 지금 파나마 운하는 갈수록 증가하는 해상 물동량을 분명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멕시코가 다시 떠올린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한동안 잊혀졌던 대양간 육상 회랑 프로젝트였습니다. 여기는 토픽입니다. 이 야심찬 프로젝트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게요. 과연 철도가 파나마 운하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하필 멕시코일까요? 멕시코는 지금 서반구에서 가장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중 하나인 테오안테펙 지협 대양간 회랑을 건설 중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현대적인 철도망과 항만, 고속도로, 산업단지를 구축해서 한쪽 대양에서 반대편 대양까지 육로로 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화물은 먼저 항구에서 열차에 실리고 아메리카 대륙 반대편에 도착하면 다시 선박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겉보기엔 단순한 구상이지만 왜 이걸 멕시코만 생각해낸 걸까요? 먼저 말하자면 이 계획을 떠올린 게 꼭 멕시코만은 아닙니다. 다만 멕시코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현실로 만들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였던 거죠. 무엇보다도 테오안테펙 지협 주변의 멕시코 영토는 파나마와 니카라과에 이어 북미 대륙에서 가장 폭이 좁은 곳이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파나마에는 이미 파나마 운하가 있고 니카라과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반면 멕시코의 테오안테펙 지협은 두 대양 사이 거리가 약 200km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대양 간 거리가 짧다는 점은 이미 19세기에도 주목을 받았죠. 당시 멕시코의 테오안테펙 지협은 파나마 지협과 함께 운하 건설 후보지로 진지하게 고려된 적도 있었습니다. 미국이 최종적으로 파나마를 선택한 이유는 지리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도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정치적인 이유는 지금 이 야심찬 프로젝트의 향방에서도 결정적이진 않더라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는 현재 멕시코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국책 사업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9년 4월 멕시코의 대통령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테오안테펙 지협에서 대양간 철도 건설을 시작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자국 남부 지역을 개발하고 미국과 파나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건설 1단계가 완료되면 이후에 들어설 새로운 정권도 이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밀고 나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두 바다를 잇는 테오안테펙 지협 대양간 회랑은 21세기 멕시코의 현대화를 상징하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되었기 때문이죠. 멕시코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건설하고 있을까요? 간단히 말하면 멕시코는 여러 항구를 잇는 현대적인 간선 철도를 새로 깔고 항구 자체도 확장하고 현대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주요 도로망도 다시 정비하고 있고 산업단지 개발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물론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태평양 연안의 살리나 크루스 항구와 대서양 쪽 멕시코만에 면한 코아츠 아쿠아 알코스 항구를 연결하는 철도 노선 그 자체입니다. 사실 이 철도는 20세기 초부터 존재해왔으며 한때 멕시코의 서해안과 동해안을 잇는
물류 중개 노선으로도 활용됐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가치는 점차 사라졌죠. 파나마 운하가 개통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철도는 활발히 이용되었지만 운하가 본격 가동되자마자 급속히 쇠퇴했고 수리조차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설은 낡고 노후화되어 침목이나 철도 레일은 마모되어 있었고 가끔 다니는 열차도 겨우 자전거 수준의 속도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처럼 황폐해진 철도를 현대화한다는 건 사실상 새로 철도를 짓는 것과 다름없었는데요. 새로운 성토 작업이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낡은 성토는 철도 노반에서 완전히 제거되었고 그 자리에 강도와 내마모성 시험을 통과한 고품질 자재가 사용되었습니다. 선로를 전면적으로 다시 깔고 기반 시설을 새로 정비한 결과 철도의 하중을 견디는 능력이 대폭 개선되었고 열차 속도 역시 크게 끌어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 12월 이 간선철도의 첫 번째 노선이 공식적으로 개통되었습니다. 현재 이 노선은 이미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화물 수송량의 상당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또 이 첫 노선에서는 이미 여객 열차의 최고 속도가 시속 80km, 화물 열차는 시속 70km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정도 속도는 아직 고속철도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컨테이너나 곡물, 석유, 화학제품, 그 외 다양한 산업 화물을 운송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죠. 철도의 현대화와 확장 작업과 병행해 물류 시스템도 정비되고 있으며 기존 역사가 확장되는 한편 새로운 역도 곳곳에 건설되고 있습니다. 살리나 크루즈항과 코아츠 아코 알코스 항에서는 대규모 현대화가 진행 중이고 새로운 터미널이 세워지고 컨테이너 적시장도 정비되고 있으며 선박 수리를 위한 도크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항만의 수심을 깊게 파는 작업에도 큰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멕시코의 건설업체들은 파나마 운하의 약점을 철저히 연구해왔으며 과거 운하 건설 때 일어났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컨테이너선과 유조선 같은 대형 화물선들이 점점 더 대형화되는 경향도 충분히 고려되고 있습니다. 항만이 이렇게 확장되고 깊게 파지고 있는 이유는 가장 거대한 선박이라도 부두에 바로 접안해서 그 자리에서 즉시 철도 화차로 화물을 옮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철도와 함께 도로 인프라도 정비되고 있으며 항만과 산업단지가 도로로 이미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동차 전용 도로망도 정비할 예정인데 철도역이나 항구를 멕시코 남부의 거의 모든 거주 지역과 연결하게 될 계획입니다. 왜 멕시코에 이 회랑이 필요한 걸까요? 이처럼 대단히 야심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전략적 목표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그 핵심 질문에 답해보겠습니다. 멕시코의 대양간 회랑이 지닌 주요 목적은 바로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선박의 혼잡을 완화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멕시코의 대양간 철도는 파나마 운하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게 되는 것이죠. 파나마 운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가장 혼잡한 운하 중 하나지만 최근에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화물 운송량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운하의 가장 큰 약점이며 아마도 이 문제는 구조적으로 해결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매일같이 파나마 운하의 양쪽, 즉 서쪽과 동쪽 항구에는 수많은 선박이 몰려들기 때문에 통과하려는 배들은 몇 주씩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운하를 실제로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길어야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 긴 대기 시간이 그 이점을 완전히 상쇄시켜버립니다. 대기 시간이 하루만 늘어나도 선박 회사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죠. 물론 살리나 크루즈 항에서 코아츠 아코 알코스 항까지 철도를 통해 이동할 경우 소요 시간이 다소 늘어날 수는 있지만 항만 개보수가 완료되면 화물 적재부터 철도 운송, 하역까지 전 과정이 15시간 이내에 끝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기준으로 볼 때 파나마 운하의 크기는 꽤 제한적이어서 현대 컨테이너선이나 유조선, 심지어 일부 대형 크루즈선은 운하 자체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업계에서는 아예 파나맥스라는 파나마 운하 통과 전용 선박 규격까지 따로 설정해 놓고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2016년에는 대규모 확장 공사가 진행돼 네오 파나맥스라는 새로운 규격이 도입되었지만 이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은 여전히 통과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뭄 같은 자연적 요인 때문에 파나마 운하의 수심이 얕아지고 그로 인해 장기간 항행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는 건기에 같은 호수의 수위가 낮아지는 현상과 관련이 있는데 운하의 수문을 작동시키는데 이 호수의 물이 사용되기 때문이며 이 물만으로는 줄어든 수량을 전부 보충할 수 없습니다. 가뭄이 심해지면 운하의 통항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수백 척의 배가 긴 줄을 서며 꼼짝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2023년 8월 21일에는 파나마 운하 양쪽에서 200척이 넘는 선박이 발이 묶였고 그중 일부는 20일 이상 대기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죠. 그런데 멕시코의 새 대양간 회랑에는 이런 단점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철도에는 선박처럼 톤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모든 화물을 여러 대의 화차로 나누어 자유롭게 운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철도 운송은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철도 루트는 특별히 험하거나 급격한 경사가 있는 지형도 거의 없습니다. 테오안테펙 지협은 본래 지형이 꽤 평탄한 편인데 이런 특징은 중앙아메리카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점이죠. 이미 멕시코 정부의 재정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화물 수송을 통해 막대한 수입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 수익은 몇 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멕시코의 대양간 철도가 아시아와 아메리카를 연결하는 주요 중개 거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캘리포니아 항만의 물류 부담도 줄어들고 대규모 컨테이너 수송이 파나마 운하에서 멕시코 쪽으로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멕시코 정부는 대양간 철도에서 나오는 수익과 인프라 정비를 바탕으로 자국 남부주들의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그 중심에 있는 곳이 바로 멕시코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중 하나로 꼽히는 테오안테펙 지협입니다.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수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그것이 이 지역의 산업화를 이끌어낼 뿐 아니라 새로운 세수도 창출될 것입니다. 이렇게 멕시코 남부주들에서 산업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자 이미 미국과 유럽, 아시아의 투자자들이 이 지역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새로 조성된 산업단지에 공장을 세우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은 이미 시작된 상태죠. 왜냐하면 미국, 멕시코, 캐나다 세 나라가 북미 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협정 USMCA를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멕시코의 대양간 회랑은 일종의 육상 운하가 되어 멕시코는 북미 물류의 핵심 국가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멕시코가 추진 중인 인프라 회랑 건설이라는 이 야심찬 프로젝트는 아메리카 대륙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길을 여는 셈이죠.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탄탄하고 현대적인 간선철도가 대륙을 동서로 가로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철도가 태평양 연안과 대서양 연안을 확실하게 이어줌으로써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간의 화물 수송이 한층 더 원활해질 것입니다. 멕시코의 대양간 회랑이 파나마 운하를 어느 정도까지 대체하게 될지는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드러나겠죠. 하지만 이 철도 프로젝트가 멕시코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무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